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10대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고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미국의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교육 전문가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비롯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미국의 10대들이 자국의 학교를 등지고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맥스웰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출신의 17세 여고생이에요. 우리 가족은 3대째 교육자 집안이죠.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부모님 모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꿈은 명문대에 진학해 언젠가 부모님처럼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죠.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한국 전쟁,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케이팝과 김치 정도가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 방탄소년단의 나라, 가끔 무섭게 보도되는 분단국가 정도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합니다. 이건 졸업 전 마지막 학교 행사로 모두가 기대하는 이벤트였어요. 올해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는 교직원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일본이나 유럽으로 결정될 거라 예상했어요. 특히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로 인해 우리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크 알렌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어요. 올해 12학년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프랑스가 훨씬 좋았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했던 도쿄 대신 생소한 서울이라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켜고 유튜브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한국 고등학교 급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호텔 뷔페 같은 다양한 반찬들, 신선한 과일, 각 구운 빵, 그리고 웃으며 식사하는 학생들의 모습. 우리 급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화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미국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견문을 넓히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 급식이 진짜일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수학여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은 의외로 이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야.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어 기초 단어가 담긴 작은 수첩을 선물해 주셨어요.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렴.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한단다. 당시엔 그 말씀이 이렇게 예언처럼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던 입국 심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게 진짜 분단국가야?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맞아? 제 옆에서 친구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 뉴스에서 보던 긴장된 한반도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으며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울창한 숲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교통체증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대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샌디에고의 일부 지역과는 달리 이곳은 콘크리트 숲속에서도 자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불고기와 비빔밥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발효 음식의 맛에 당황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맵고 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엔 더 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질서정연하며 아름답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먼저 일어난 저는 호텔 앞 거리로 나갔어요. 아침 일찍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편의점에 들어가 아침 음료를 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편의점 안에는 신선한 도시락, 과일, 샐러드, 심지어 갓 구운 빵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품질이었어요. 점원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영수증을 건네며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제가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발음해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단정한 모습으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틀렸던 걸까? 한국에 대해, 아시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변화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입구에서 가이드가 제안한 한복 체험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즉시 흥미를 보였지만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왜 굳이 옛날 옷을 입어야 해? 솔직히 그때 저는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그저 관광객들을 위한 상업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저도 마지못해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연한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골랐어요. 직원이 도와주는 대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순히 의상을 바꾼 것뿐인데 마치 수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예술이야. 무의식 중에 말이 나왔어요. 한복의 선이 만들어내는 곡선, 색상의 조화, 그리고 천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화려하거나 현란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생활 방식, 궁중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건축물의 배치와 디자인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이었어요. 궁 안의 모든 건물은 자연 지형을 존중하며 세워졌고 창문과 문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경복궁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국립국악원의 특별 공연을 관람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전통 악기들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들을 때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선율에 담긴 슬픔과 희망, 그리고 끈기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리랑은 한국인들의 역사적 시련과 그것을 극복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슬픔조차 아름답게 승화시키는구나. 공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삶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슬픔이나 어려움은 숨기거나 빨리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감정도 예술로, 문화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강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여유와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바쁘고 경쟁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라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복을 반납하는 순간까지도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편리함을 넘어 한국 문화에는 깊은 철학과 미학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넷째 날, 우리는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숙소를 나서기 전 가이드는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장은 사람이 많고 복잡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약간 지루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저 또 다른 관광지, 기념품을 파는 곳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광장시장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양한 소리, 냄새, 색깔이 모든 감각을 자극했어요. 옷감을 파는 가게, 반짝이는 액세서리,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 음식들. 가이드는 우리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꼭 떡볶이를 맛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 가게를 찾아 줄을 섰어요. 빨간 떡볶이를 받아들고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매운맛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 당황해서 외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빠르게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많이 매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단어로 겨우 대답했어요. 네,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시 사라졌다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와 함께 돌아오셨어요. 이거 마셔요. 시켜줘요. 감사히 음료를 마시고 다시 떡볶이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조심스럽게요. 매운맛 뒤에 숨겨진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정말 독특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갓 구운 호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외국 학생이네. 이건 서비스야. 할머니의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할머니의 마음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낯선 이를 위해 작은 배려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단어가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의를 넘어선 감정이었으니까요. 시장을 더 둘러보던 중 저는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아름다운 한지 공예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은 연꽃 모양의 종이 장식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손짓과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려 노력하셨어요. 저는 연꽃 장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연꽃, 불교, 행복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연꽃 장식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작은 팔찌를 내밀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감정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거래가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경제적 교환 너머에 인간적인 연결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이 따뜻한 마음,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일정 중 하루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저와 친구 3명은 강남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을 구경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 화장품도 몇 가지 구입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부모님은 절대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리사가 말했어요. 잠깐, 내 가방에 있던 충전기를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먼저 가. 난 가지러 다녀올게.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같이 가자.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서울이야. 우리 가이드도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잖아. 망설이던 저는 결국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내내 리사가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밤늦게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리사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다행히 약 30분 후 리사가 안전하게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제가 물었어요. 리사는 오히려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신기했어. 편의점에 들렀는데 혼자 있는 여학생들이 몇 명 더 있더라고. 길에는 경찰도 보였고 사람들도 많았어.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밤에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밤 11시에도 여학생이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 나는 우리 현실이야. 리사의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학교 총기 대피 훈련을 받았고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 9시, 해가 이미 진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학생들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작은 거리 공원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까요? 왜 미국의 거리는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함이 저에게는 놀라운 특권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총기 난사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매일 밤 학교 숙제를 하러 카페에 가는 중학생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여고생들, 심야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안전함은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우리도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날이 왔어요. 한국의 명문 특수목적 고등학교 방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정문에 들어서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민지와 다른 학생들이 학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여준 것은 컴퓨터실이었어요. 최신형 컴퓨터가 가득했고 학생들은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는 작년에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벽에는 다양한 국제대회 트로피와 상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학 수업이었어요. 우리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법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수학 선생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에서는 AP 과정보다 더 앞서 있네.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엄청난 학업 압박 속에 있을 텐데도 활기차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만난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원이 꿈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구체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명확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우리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그 급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다양한 반찬들, 갓 지은 밥, 국, 심지어 디저트까지. 우리 학교 급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퀄리티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담아갔고 남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존중이야. 친구 마이클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종종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영어 동아리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었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미국 정치, 사회 문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를 떠나기 전 민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는 당시 몇 개 대학을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있다면 계속 노력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 학생들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해 보았어요. 분명 한국 학생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와 그것을 향한 명확한 경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10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이 한국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 대중교통이 덜 효율적이라는 것, 길거리 음식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 등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다 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의 복잡한 맛에 익숙해진 뒤라 그런지 햄버거가 묘하게 단조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자 더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학교 와이파이의 속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당연했는데 우리 학교의 느린 와이파이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영상 한 개를 로딩하는데 몇 분씩 걸렸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갑자기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 비상 총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으세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훈련이 이제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 없었습니다.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받은 급식은 플라스틱 쟁반에 담긴 냉동 피자 한 조각, 사과 소스, 그리고 우유였어요. 한국의 다양하고 신선한 급식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음식을 남기거나 아예 안 먹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일 뿐 즐거움이나 존중감을 주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몇몇 친구들과 한국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다들 관심을 보였지만 이내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K-팝 스타 만났어. 한강에서 수영했어. 한국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피상적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문화적 충격과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거리,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카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원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텅 비는 거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부재.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안전함, 교육에 대한 열정,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가능성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미국의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는 건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어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그들도 제가 진정한 배움을 찾아 나서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에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비자 신청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 단계마다 더욱 확고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그리고 복잡한 문화적 뉘앙스까지.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언어에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학이 확정되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유학생으로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도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문득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짧은 급식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학교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 도전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민지 첫 방문 때 만났던 그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적응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학교 영어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끔 유튜브에 한국 생활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소녀의 한국 학교 생활이라는 시리즈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하게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한 미국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직접 연락해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한국 생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려는 이들에게는 분명 값진 기회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공은 국제관계학으로 정했습니다. 제 꿈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교육적 교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다양성,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교육열이 만나면 얼마나 멋진 시너지가 생길까요? 일주일 전 기숙사 방에서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동은 시작입니다.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환점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되길 바랍니다.